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제가 랜드로버 리뷰를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제가 지난번 랜드로버 리뷰 때 하도 많은 분들께 이제 그 질타를 받아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복선을 하나 깔고 있습니다. 저는 랜드로버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랜드로버가 그지같이 행동하는 거, 랜드로버가 잘못하는 거, 랜드로버 차가 안 좋은 부분까지 무턱대고 다 감싸줄 생각은 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랜드로버 차량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이 랜드로버 차량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랜드로버 차량을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단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단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신차입니다. 지금 이제 4,000km 탔어요. 그런데 하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오일이 줄줄줄 셉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줄줄줄 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차를 샀는데 엔진 오일이 새고 있다, 뭐 시동이 꺼진다, 어쩐다, 이런 것들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참을 수 있는데,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려고 전화를 하면 뭐 한 달 뒤에 들어와라, 두 달 뒤에 들어와라, 들어가면 제대로 또 수리가 안 되고, 수리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가지고 나왔는데 그 증상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랜드로버, 특히나 레인지로버는 2대 사서 한 대만 타고 다니는 거다. 왜냐? 나머지 한 대는 어디가 있어? 서비스 센터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정말 그런 무수히 많은 잔고장들, 그리고 그 잔고장이 발생했을 때 애프터 서비스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랜드로버 차량, 이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정말 크나큰 단점이 아닐까.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만 봤을 때 레인지로버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크는 어떨지 오늘 한번 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보크를 얘기할 때 이 단순히 차량 사이즈 대비 가격만 가지고 이보크를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이보크 특히나 영국 차들이 좀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는 영국 차 중에 우리 미니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미니 실내 사이즈 그 모닝만 합니다. 모닝. 어떻게 보면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모닝보다도 더 좁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닝 가격 1,000만원대 포지션 아닙니까? 1,000만원대? 근데 미니는 어떤가요? 미니 뭐 JCW까지는 아니더라도 S만 하더라도 4,000만원대의 차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차가 뭐 극단적으로는 팰리세이드를 사도 되겠네요. 이 이보크라는 차량도 단순히 가격 대비 사이즈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차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차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마야곽스 광고 딱 7초만 보고 오실게요. 나가지 마세요. 자,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 1세대가 2011년에 출시를 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77만 대가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 그로부터 8년, 9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2세대 풀모델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 플랫폼, 근간이 되는 뼈대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볼 수가 없겠습니다. 원래 1세대 때는 이 이보크가 D8이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했고, 이번에 이제 뭐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나 뭐 위키나 이런 데 보면은 PTA 플랫폼이다 라고 해서 뭐 플랫폼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처럼 막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완전히 바뀐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 얘기를 하다가 디자인 얘기로 살짝만 좀 빠져보자면, 이 이보크 1세대가 처음에 컨셉트카를 발표했을 때 그 컨셉트카 이름이 LRX였어요. LRX가 발표되고 나서 와 진짜 이쁘다, 저대로만 나오면 꼭 사야지 라는 뭐 우리 컨셉트카가 발표되면 항상 그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저대로만 나오면 산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출시되고 나면은 이제 그 컨셉트카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산과 관련된, 단가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디자인이 좀 바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좀 봐왔는데, 이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 LRX라는 컨셉트카가 발표가 되고 그로부터 한참 있다가 양산차 발표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반응이 그랬어. 뭐야,
양산차 발표한다면서 왜 또 컨셉트카를 가지고 나왔어? 라는 얘기들을 그 당시에 했었단 말이죠. 그 말은 결국에 뭐냐, 정말 이 양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맨 처음 컨셉트카를 발표했을 때 그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차에 대부분 다 녹여서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양산차 중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스포츠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섹시하고 빵빵하고 볼륨감 있는 휀더를 가진 차는 저는 이보크가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옆라인, 도대체 어떻게 캐릭터 라인을 차 전체 이 글라스 라인까지 위로 치켜 올려가지고 뒤까지 쫙 빼버릴 생각을 했는지, 정말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보크를 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사람들이 미니를 사는 것처럼. 그런데 플랫폼 얘기하다가 디자인 얘기가 왜 나왔냐, 1세대 2세대 디자인이 같아도 비율도 같아도 좀 너무 심각하게 같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보통은 풀모델 체인지가 되면 그 디자인 기조를 그냥 유지하면서 더 세련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왜냐면 플랫폼이 바뀌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다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풀모델 체인지가 되고 나면은 그 모델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가지고 가면서 그래도 많은 비율도 변경이 되고 차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 쉐입 자체가 많이 좀 변하기 마련인데, 얘는 저는 솔직히 정말 페이스리프트 나온 건 줄 알았어요. 페이스리프트. 그 정도로 이 1세대와 2세대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거의 변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플랫폼이 다 바뀌었다고 해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얘네가 이번에 신규 채용했다라고 하는 그 PTA라는 플랫폼 자체가 원래 사용하던 그 D8 플랫폼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배터리 공간을 좀 여유를 만든, 그리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프레임을 보강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변화에 그친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던 그 D8 플랫폼의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부형 플랫폼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플랫폼을 그대로 채용해서 이 2세대를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그 구닥다리 플랫폼을 계속 이어서 사용하는 바람에 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1세대 때 너무나 아름다운 비율,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차량 디자인이 그 쉐입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 나왔고, 그래서 역시나 지금 봐도 이쁘다.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유로 NCAP 같은 이 크래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1세대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리미엄 SUV다 라고 하는데, 정면 충돌했을 때 운전자가 지금 이 몸통이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플랫폼을 그래도 조금은 보강을 했나봐요. 보강을 해서 같은 유로 NCAP의 테스트 결과를 보았을 때 확실히 충돌 결과에 있어서 이 실내 탑승객들, 그리고 보행자 안전, 이런 것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공차 중량이 100kg가 늘어나는 신차가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어요? 신차가 나왔어, 풀모델 체인지야. 풀모델 체인지가 됐는데, 자,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차를 만들면서 중량을 100kg나 늘렸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브랜드 보셨나요? 없잖아. 다 줄였다고 자랑하지. 그래서 공차 중량이 100kg가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결국에 신형으로 바뀌면서 구형 플랫폼을 튜닝하는 바람에 100kg나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나마 한 가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도 넣어서 배터리도 추가되고 뭐도 추가되고, 배터리 들어가는 자리에 플랫폼 이 쉐시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가 늘었어 라고 유일하게 핑계댈 수 있는 거는 그 48V 하나인데, 한국에 들어온 이 2.0 터보 인제니움 엔진이 들어간 가솔린 엔진 모델은 48V 시스템도 빠졌어요. 물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설프게 들어가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황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셰시는 48V 시스템을 위해서 보강이 됐고 그만큼 무거워졌는데, 이렇게 무겁게 만든 셰시를 갖다 넣어놓고 48V는 쏙 빼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이 이보크의 디자인과 이 브랜드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뭐다? 구형 모델보다 100kg가 더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48V가 지금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리고 추가로 플랫폼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하나 더 꼽아보라고 하면 바로 이 조수석, 특히나 조수석이 심하기 때문에 조수석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조수석의 풋레스트 있죠? 이 차량 조수석의 풋레스트는 1세대 때도 제가 타보고 사실 상욕을 했었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구조에 따라서 이 휠하우스 때문에 운전석과 조수석의 풋레스트 공간을 이렇게 좀 침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좀 해도 너무했다. 보통 차량들이 뭐 5분의 1, 많게는 뭐 한 정말 많아봤자 한 4분의 1 정도를 침범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거의 한 3분의 1을 침범해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이 탔을 경우에 두 발을 똑바로 앞으로 펴고 앉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 수준이다. 생각보다 옆자리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좀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타시고 옆자리에 성인이 계속 타야 되고 그리고 좀 장거리 운전하실 일도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수석의 저 발 풋레스트 공간 반드시 잘 확인을 하셔서 차량 구매하시는데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서 라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는 걸 수도 있는데 플랫폼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름다운 비율의 차량이 그대로 또 2세대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 추가로 원래 너무나 완벽했던 비율과 그 쉐입과 디테일한 부분들 모든 것들이 합쳐서 너무나 아름다웠던 차량의 그 레인지로버 벨라와 같은 그 새로운 얼굴, 새로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잘 반영이 돼서 잘 어우러져서 정말 1세대보다 더 이쁜 차가 탄생한 것 같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 구형 플랫폼, 구닥다리 플랫폼을 그대로 튜닝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공차 중량이 100km나 늘어나게 됐고 1900km가 넘어갔다. 1900.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은 이 차량이 250마력에 37토크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경쾌함이라는 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그리고 단순히 공차 중량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경쾌함만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이거죠. 이 무거운 무게와 이 정말 이상한 느낌의 인제니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아직 100% 조율이 끝난 것 같지 않은 ZF 9단 전륜 미션이 이 삼위일체가 돼서 답답함은 답답함대로, 그리고 변속이 느린 건 변속이 느린 대로 시내 주행을 편하게 하고 다녔을 때 연비가 뭐 6에서 7km밖에 안 나온다든가 이런 무수히 많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차주분께 처음 받아왔을 때 주차장에서 악셀을 이렇게 살짝 발을 탁 올렸는데 까르륵 하는 거예요. 노킹 소리.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가솔린 엔진에서 노킹 소리가 나냐고요. 이거 차값이 지금 7,900만 원인데. 그런데 그 노킹 소리가 처음에 엔진이 힘받고 출발할 때만 까르륵 하고 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순간 악셀을 깊게 밟아서 이제 앞 차량을 추월하려고 그럴 때도 까르륵 하는 거예요. 그게 달리면서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노킹이 심하게 나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고급유를 기름을 한번 다 쓰고 고급유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급유 정도의 옥탄가를 요하는 세팅인 것 같고, 안타까운 건 요즘에 뭐 BM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벤츠도 그렇고 하이 옥탄을 요하는 엔진 스펙을 가진 차량들도 일반유를 그냥 넣었을 때 자기가 그 들어온 기름의 옥탄을 파악해서 그냥 그에 맞는 출력값으로 세팅을 변경해가지고 움직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뭐 고기부 차량에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일반유를 넣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노킹 소리도 안 나는, 그냥 부드럽게 잘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250마력인데 사실 250마력이 뭐 크다면 크고 또 뭐 작다면 요즘 또 그냥 작기도 한 뭐 그런 출력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유를 넣었을 때 노킹이 좀 있고, 그리고 그 일반유를 넣었을 때 노킹뿐만 아니라 초반에 가끔씩 그 DCT 미션이 처음에 약간 말을 타는 것 같은 그런 게 꿀렁꿀렁임도 있어요. 그런데 미션에서부터 오는 꿀렁임이 아니라
엔진이 RPM을 부드럽게 처음에 힘을 쭉 분출하면서 RPM을 올려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래서 어버버버 하면서 노킹과 함께 그런 좀 말타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급유를 넣고 다니면서는 네, 처음에 말타는 증상도 지금 전혀 없고 노킹 소리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브랜드 값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름을 좀 가려먹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가려먹는다라는 얘기도 결국에는 세팅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 무거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엔진을 가지고 이 2톤에 육박하는 차량을 편하게 끌고 다니려면 그래도 48V 시스템이 들어가서 초반에 아주 조금이라도 모터가 좀 그 출력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계속 좀 남는 대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단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 미션과 엔진과 무거운 공차 중량,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출력면에 있어서나 이 변속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느낌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보크라는 차량도 어쨌든 레인지로버의 계열에 속해 있는 차량이고, 분명히 랜드로버 입장에서도 이 차량의 지향점은 럭셔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 NVH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차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동급 모델들 대비해서 한 급에서 2급 정도는 위에 있는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동과 소음 억제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랜드로버가 이 차량의 그 NVH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느냐, 랜드로버가 잡고 있는 이 차량의 컨셉이 어떤 것이냐를 극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타이어인데요. 이 차 타이어 사이드월에 PNCS라고 딱 박혀있고 옆에 음소거 그림이 딱 박혀있습니다.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어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전에 그 컨티넨탈에서 나오는 타이어에 이렇게 안에 흡음재가 감아져 있는 뭐 넥센 타이어에서도 나오고 뭐 이랬던 타이어기는 한데, 그 PNCS가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이어인데, 어쨌든 일반 타이어보다 한참 고가의 타이어가 양산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룸만 열어봐도 사실 플랫폼은 구닥다리지만 제가 벤츠의 엔진룸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는 건, 진짜 정말 벤츠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열면 그 엔진룸 안에 엔진을 감싸기 위한 별도의 격벽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엔진룸 안에 별도의 격벽이 완벽하게 한 번 더 엔진을 감싸고 있는 차량들은 엔진 소리를 달리면서 들었을 때 분명히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방문을 닫아놨다 하더라도 이 바로 문 앞에서 떠드는 얘기가 방 안으로 들리는 거랑 그 옆에 옆방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랑 한 차원 다르잖아요. 한 차원 다르게 확 또 조용해진단 말이죠. 뭔가 멀리 있는 느낌이 확 들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이보크 같은 경우도 엔진 자체의 소리가 굉장히 뭐 부드럽거나 엔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엔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막 노킹도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으로 좀 멀리서 들려요. 사실 차 사이즈로만 봤을 때 이 차량의 경쟁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X1 있을 거고요, 뭐 Q3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차량들이 이제 이 차량의 경쟁 차종일 텐데, 그런 차량들만 하더라도 악셀을 좀 깊게 밟아서 쭉 가속을 하다 보면은 엔진의 소리가 실내로 확실히 좀 거슬리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풍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바닥에서 타고 들어온 로드 노이즈, 그 많은 것들이 그래 엔트리급이지, 벤츠고 BM이고 나발이고, 그래 엔트리는 엔트리지 라는 걸 진짜 온몸으로 확 느낄 수 있는, 좀 벤츠나 BMW라는 브랜드 네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정숙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인지로버야. 아무리 내가 레인지로버의 이복 동생이라서 이보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래도 레인지로버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정숙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들을 다 제외하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이보크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숙성.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보크를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막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폄하하실 만한 뭐 그럴 차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레인지로버 프리미엄 SUV, 랜드로버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 SUV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들에 부합하는 랜드로버 고유의 많은 비싼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은 빠져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잘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속주행 시에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지금도 방지턱 넘어다니는 데 있어서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넘어다니고 있는데 뭐 전혀 그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싸구려 같은 승차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워요. 아무래도 단순히 승차감만 봤을 때는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하체 리뷰할 때 보여드렸지만, 특히나 뒤에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륜 베이스 차량 중에서는 진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 무지막지한 부싱들과 무지막지하게 큰 알루미늄 로어암들과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차량이 그래도 왜 레인지로버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뭐 그런 요소들을 몇 가지 꼽아보라면, 이건 물론 뭐 기능적인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좀 많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뒷유리 글라스를 보면 SUV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보이지 않죠. 이거는 이 레인지로버만의 전통입니다. 레인지로버의 전통. 요즘 판매되는 레인지로버들을 보면 절대로 뒷유리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와이퍼가 하나 딱 가있는 그 흉측함을 얘네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이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굉장히 토톰한 빵빵한 루프 스포일러 안에 와이퍼가 숨어 있어요. 저 와이퍼가 숨어 있음으로 인해서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큰 긍정적인 요소인지 저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UV 뒤에 그 와이퍼가 한 줄 이렇게 항상 가 있는 게 굉장히 좀 그 불만인 사람이거든요. 그 차의 이쁜 뒤태를 다 해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보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와이퍼가 루프 스포일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실내에서 백미러로 뒤쪽을 보았을 때 그 리어 와이퍼 때문에 유리창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슨 꼭지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런 흉한 모습도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디스커버리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유리에 들어가 있는 이 열선 있죠, 이게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이게 눈에 자꾸 이제 거슬려 가지고 운전하는데 방해가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금방 적응이 됩니다. 금방 적응이 되고, 앞유리에 열선 킬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앞유리의 열선은 이제 뭐 눈이 왔을 때만 이 눈을 빨리 녹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비가 오거나 겨울에 우리가 히터를 틀어놓고 막 대화를 하면서 가다 보면 안에 습기가 차잖아요. 습기가 찼을 때도 이 앞유리 열선 하나 켜놓고 가면은 이 앞유리 하나만큼은 이 열선에서 습기를 다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앞유리 에어컨 틀었다가 못 틀었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앞유리 열선을 켜놓고 가는 것만으로도 항상 눈이 오나 습기가 차나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클리어한 뷰를 좀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랜드로버 말고 지바겐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 차급의 4륜 구동 모델이 아닌 SUV들도 물론 많지만, 4륜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앞뒤를 다 전자식으로 뒷바퀴까지 전자식 디퍼렌셜이 들어가서 좌우 바퀴를 토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정말 제대로 된 4륜 구동 시스템, 이런 비싼 4륜 구동 시스템을 갖춘 SUV는 이 차급에서는 없습니다. BM이 됐던 벤츠가 됐던 이 급에서는 무조건 X3까지만 하더라도 다 기계식이에요. X3M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요만한 차체에 그래도 레인지로버라고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실내 디자인, 우레탄을 써도 표면 처리 이 텍스처 자체가 딱 봤을 때는 우레탄이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굉장히 좀 고급 직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만져보면 우레탄이에요. 누르면 쏙쏙 들어가는 우레탄인데, 일단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크래시 패드 아래쪽을 감싸고 있는 살짝 그 매트한 느낌의 가죽, 이 가죽과 텍스처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이 투톤 인테리어 자체도 사실 너무너무 고급스럽다. 너무너무. 이 인포테인먼트 정말 잘 고장나고 느리고 다 필요 없다. 너무 예쁘다. 시동 걸었을 때 탁 제껴져서 올라오고, 밖에 도어 또 자동이잖아요. 도어 팝업으로 올라오고, 출발하면 그 팝업이 다시 닫히고, 매번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볼 때마다 눈도 즐겁고 좀 차량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좀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요. 편의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번에는 오토홀드가 들어갔어요. 오토홀드가 들어갔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거는
그래도 7,9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주행보조 장치가 차간거리 유지밖에 안 돼요. 차간거리 유지밖에. 차선 중앙 유지가 없고요. 차선 이탈 방지도 없어요. 그냥 차선을 넘어가면 핸들을 진동으로 좀 알려주는 것 뿐이다. 이탈 방지도 없고 유지 보조도 없다. 오로지 앞차간 거리만 유지가 되는데, 앞차간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것도 그 브레이킹 시에 좀 이질감이 커요.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뭐 이쯤 말씀드렸으면 차량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너는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텐데, 이 차량 가격이 지금 뭐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7천 후반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절대로 차 사이즈 대비 가격으로 보는 차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급 같은 사이즈의 차량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옵션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 그 많은 것들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들이 그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이 이버크에도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와이프의 차를 사준다라고 빙의를 해본다면, 그냥 혼자 출퇴근용, 혹은 그냥 뭐 동네 돌아다니는 용, 아니면 아이들 픽업용, 이 정도의 느낌으로 차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주행보조 장치 잘 사용할 일 없을 것 같고, 쏘고 다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뻐야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승차감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차는 크면 안 된다 라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 차량을 사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자들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 그 핸드백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만약에 이 차량 가격에 지금 48V 보완되고 주행보조 장치까지만 만약에 보완이 돼서 나온다, 그것도 만약에 쿱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데일리로 제가 타고 다닐 용도로도 한 대 살 의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차량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과연 그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느냐, 아니면 그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지느냐, 그냥 그거에 따라서 차량 선택을 항상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 디자인과 고급스러움, 승차감, 그런 것들이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비해서 저는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매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랜드로버 코리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정말 랜드로버 브랜드의 열렬한 팬입니다. 정말 랜드로버 차량 너무 좋아하고, 신차도 사서 타고 중고도 사서 타고 똥차 고쳐서 후리기도 하고 뭐 많이 해왔는데, 뭐 이번에도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48V 전용 플랫폼으로 바뀐 신형 모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48V 시스템이 빠진 차를 가지고 들어온 건 참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최근에 좀 이슈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AS 문제도 그렇고, 고객 응대 문제도 그렇고, 차량 결함 문제도 뭐 예전부터 있어 왔고, 이런 것들 한 번에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이 차 말고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판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수입할 때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차 팔면서 엔진오일 누유 있는 이런 거는 좀 미리 한번 언더커버 한번 뜯어보고 팔고, 워낙에 많이 새니까 이왕이면 그 고쳐가지고 좀 팔면은 자꾸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랜드로버의 열렬한 팬으로서 국내에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차의 상품성에 걸맞는 이미지로 다시 좀 회복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이들링 시에 조금 이게 뭔 떨림이지 자꾸? 아무튼 떠네. 이 떨림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떨림인데 갑자기 떠네 또.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보크 너무 매력적인 차입니다. 매력 있는 차였습니다. 끝!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